2026년 1월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 나라에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고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직 국가 지도자가 외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재판 절차로 넘어간 사례는 국제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베네수엘라 내부는 혼란과 긴장 속으로 들어갔고 국제사회에서도 즉각적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이나 한 국가의 정의 실현으로만 보면 놓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한 개인의 체포가 아니라 미국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한 국가의 정권에 직접 개입하는가, 그리고 국제 질서는 그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를 다시 묻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부터 국제법과 지정학, 베네수엘라의 미래까지 심층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군사작전을 전개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연방수사기관이 공동으로 관여한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정권 전체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 점령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 제한적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마두로와 함께 그의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 역시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미국 정부는 전했습니다. 실리아 플로레스는 오랫동안 마두로의 정치적 동반자이고 과거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미국은 마두로 부부에게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성과 이른바 나르코테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르코테러란 마약 조직이 폭력과 협박 그리고 국가기관과의 결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니라 마약 수익이 정치 권력 유지, 국가 운영에까지 직접 사용됐다는 판단이 전제된 개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혐의를 근거로 마두로를 미국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재판 절차에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임시로 권력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마두로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1962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나 노조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정부 시절 외교장관과 부통령을 지냈고 이후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를 겪었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마두로를 마약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규정했고 2020년부터는 마약 밀매와 나르코테러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외교 문제가 아니라 초국경 범죄 사건으로 분류했고 국가 원수라는 지위가 기소의 보호막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미국의 시선에서 마두로는 정당한 국가 지도자라기보다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정치 권력자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어디로 이동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권의 공백이 아니라 정권의 향방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권력을 인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단순한 헌법 조항을 넘어 누가 실제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언급한 인물이 바로 곤살레스였습니다. 곤살레스는 베네수엘라 기존 권력 핵심부와 완전히 단절된 인물은 아닙니다. 동시에 체제 내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창구가 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돼 왔습니다. 미국이 곤살레스를 주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군부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전환의 성패는 정치보다 군부의 태도에 의해 좌우돼 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곤살레스는 급진적인 체제 전환보다는 안정을 우선하는 관리형 인물로 평가돼 왔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제재 완화, 석유 산업 정상화, 국제 금융 지원 재개는 미국과의 관계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곤살레스는 이 문제를 이념이 아니라 실무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인물로 거론돼 왔습니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과의 기존 군사 경제 관계를 즉각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마차도는 국제사회에서 상징성과 도덕적 정당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 내부, 특히 군부와 기존 관료 체계에서는 강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이번 국면은 이상적인 상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혼란을 최소화하며 권력을 이동시키는 문제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마차도보다 곤살레스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선택은 베네수엘라를 빠르게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 질서의 문제로 재구성됩니다. 이 지점부터 논쟁은 정치가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주권 국가의 현직 지도자를 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국가 주권의 존중과 무력 사용의 금지입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은 주권 침해로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는 군사 개입의 정당성과 사법 관할권의 범위,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길 선례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틀로 설명합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것은 군사 개입이 아니라 법 집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정권 교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연장선으로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혐의의 성격입니다. 마두로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 조작이나 인권 탄압 같은 국내 정치 범죄가 아니라 마약 밀매와 나르코 테러라는 초국경 범죄였습니다. 미국은 이 범죄가 미국 사회와 금융 시스템, 그리고 미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관할권의 기준은 국경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논리는 미국이 이번에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 파나마의 국가 원수였던 마누엘 노리에가 사건입니다. 노리에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미국은 그를 마약 밀매와 조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은 군사작전을 통해 노리에가를 체포했고 그를 미국으로 이송해 연방법원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에도 주권 침해 논란은 거셌지만 미국의 논리는 같았습니다. 마약 범죄로 인한 피해가 미국 사회에 직접 도달했다면 관할권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마두로 사건은 이 논리를 국가 원수에게 다시 한번 적용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흑백이 나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어떤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번 사건을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외교적 선례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혐의를 받으면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 기준이 국제 합의가 아니라 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 내부로 이동합니다. 이 사건을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두로의 체포를 환영했습니다. 오랜 경제 붕괴와 생활고의 책임이 마두로 정권에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변화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도시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강한 분노와 불안을 드러내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마두로 지지자들과 일부 노동조합, 친정부 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체포를 법 집행이 아니라 외국에 의한 불법적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 역시 공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불법적 납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공식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갈등은 체포 자체보다 그 이후를 둘러싸고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보다 이 변화가 외부의 강제였는지 내부의 선택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환영과 분노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상황은 베네수엘라 사회가 이미 깊게 분열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앞으로의 권력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불안정한 내부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시선은 베네수엘라의 현재를 넘어 앞으로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먼저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 기회를 동시에 남길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일부라도 개선될 경우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재와 관리 부재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재 완화와 국제 금융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생산 설비 폭구와 수출 재개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제한적 지원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곧바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경고도 함께 나옵니다. 다음은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정부 구성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 관계 정상화가 내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외부 개입의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반미 정서가 다시 결집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정권의 정당성이 국내 합의가 아니라 외부 승인에 의해 형성될 경우 정치적 저항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더 넓은 지도를 바라봅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지정학의 핵심 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개입은 인근 국가들에게도 강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등 베네수엘라와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이 어떤 대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긴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협력과 정보협력의 방향은 향후 중남미 전체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단일한 시나리오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화를 시작했을 뿐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다시 베네수엘라의 외부로 향합니다. 이 선택은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불안의 시작이 될까요? 이 사건은 오늘날 국제 질서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주권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 다시 묻게 만듭니다. 아니면 조건과 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개념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법은 보편적인 규칙인지도 다시 보게 됩니다. 혹은 권력이 개입할 때 형태를 갖추는 언어에 불과한지도 함께 묻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옳았는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개입할 수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조약이나 선언문보다 현실의 힘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질문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모든 국가는 언젠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